괴로운 몸과 감정,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잇따른 갈등과 충돌. 어떻게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트라우마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문제며 나아가 사회의 문제다. 대물림되는 트라우마를 확장된 시각으로 인식만 하여도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책이 참고 버티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지혜를 깨우는 다독임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는 여는 글에서 이렇게 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오늘 소개할 책은요, 15년간 4천여 명의 마음을 살펴온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 유명화 선생님의 통합치유 솔루션을 담은 책입니다.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유명화 지음. 편행권 김영사. 그럼 얽히고 설킨 아픔을 풀기 위한 가족 세우기 수업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왜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가? 우리를 옥죄는 마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홀로 있을 땐 눈물을 쏟지만 함께 있을 땐 애써 감정을 감춘다.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롭고 슬프다고 고백하면 차라리 다행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치료하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고 약을 먹어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어쩌다 우리는 아픔을 껴안고 살게 되었을까? 무엇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일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정우에게 회사는 지옥이다. 새로운 팀장이 끄름직하기 때문이다. 팀장이 하는 말에 분노가 치민다. 팀장의 부당한 행동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있지만 울분이 터진다. 그리고 잠들 때마다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회사에서 정우는 팀장과 의견 충돌이 잦다. 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오면 좋겠지만 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생각이나 존재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시원하게 팀원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팀장을 가해자로, 정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다. 나는 정우에게 물었다. 팀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정우의 인정 욕구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아내의 칭찬을 기다린다. 아내가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섭섭해한다. 심지어 다음에는 설거지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한다. 나 너무 피곤해. 설거지 정도는 일상생활이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의식적으로 하는 칭찬은 감정 노동이야. 라고 아내는 말하곤 한다. 사실 정우는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인재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정우의 아버지는 교사였다. 정우가 전교 1등을 하면 전국에서 1등을 한 아이의 이름을 덜먹이며 정우의 경쟁심을 자극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벌레로 살았다. 덕분에 성적은 우수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다. 오히려 아버지를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으로 보았다. 정우에게 아버지는 늘 그리운 대상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아픈 존재였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은 정서적 허기와 공허감으로 돌아왔다. 정우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친밀한 사람이 일상적인 거절을 해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여겼다. 부모는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맺는 관계다. 관계의 원형인 부모-자식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 정우의 사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감정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전이된 전형적인 모습이다. 외롭고 슬픈 마음. 수정은 가족 행사에서 제외당했다며 오열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제사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정은 어머니가 고졸인 동생 수진을 편애한다고 생각했다. 수정의 형제 중에 수진만 고졸이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수정은 대학에 진학했다. 수진은 어머니 말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직했다. 수정은 늘 외롭다. 유년 시절부터 외로웠다. 어머니가 동생만 예뻐해서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몸에 밴 외로움 때문에 답답하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수진도 수정과 마찬가지로 외롭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도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고독감에 사로잡힌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나 자식이 사라질까봐 겁이 난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만 남을까봐 무섭다. 여럿이 함께 있는 모임에서도 외딴 섬 같다. 뼈에 사무치는 상실감과 슬픔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다. 때때로 비가 오는 날은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창밖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쓸쓸하고 우울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외로움이 덮칠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 깊은 고독감이 가슴에서 느껴질 때 그 고통을 따라간다. 가슴 중앙의 복장뼈에서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발견했다. 억울하고 분할 때 복장이 터진다며 두드리던 가슴 중앙에 위치한 바로 그 뼈다. 통증에 집중하니 징용에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얼굴도 뵌 적 없는 증조 할아버지가 내면의 상으로 그려지자 온몸에 뼈마디가 시렸다. 뼛속에 스민 냉기와 고독한 마음은 징용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증조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의 작용이 아닐까 싶다. 부차적 느낌은 윗대에서 대물림된 느낌으로 원래 항상 있었던 것처럼 일상을 지배한다. 이 정서는 세대를 넘어 부모에게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와 유사한 정서를 갖는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굶주림에 시달려 생긴 큰 트라우마는 한 세대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여러 세대를 통해 정화되어야 한다. 위 사례는 인물도 상황도 고민도 다르지만 정서 대물림이 문제일 수 있다. 우리를 옥죄는 마음의 습관을 정화하지 않으면 후대의 부차적 느낌으로 넘어간다. 부모의 마음 습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릴 상황이 아닌데도 울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우울한 일이 없는데도 우울하거나 화날 일이 없는데도 분노에 차 있는 등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부차적 느낌에 빠진 상태일 수 있다. 그물처럼 얽힌 관계들. 부모에게 대물림된 마음은 여러 세대와 그물처럼 얽혀 있다. 그 마음은 편안함과 불편함으로 구분된다. 도덕적 집단 양심에 머물 때 우리는 평온함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 그리낌을 느낀다. 대물림에 의한 집단 양심은 무의식적이기에 인식하기 어렵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 부모와 전문가의 지원과 사랑 아래서 자란 아이가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류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교사로 일하던 지인이 있다. 아이들이 유학 갈 때까지 돌봐주기로 했지만 도중에 일을 그만두었다. 자신의 신념과 상류층 가정의 신념이 충돌하여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 집 아이들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명상을 10분씩 시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가 명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라 명상은 불교 신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에 뭔지 모를 그리낌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잠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녀의 친정 어머니 역시 그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학습하게 했던 거지요. 40대가 된 아이들 어머니도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게 했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지요.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 본인인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얼마 전 연락이 와서 그 집에 갔더니 가정교사가 적응을 못해 5번째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태도다. 손톱을 물어뜯는 모자처럼 가족의 구조적 얽힘과 역학관계를 알면 속담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와 똑같이 사는 것은 도덕적 집단 양심의 작용이다. 자녀는 부모처럼 살 때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된다고 인식하며 편안함과 귀속감을 느낀다. 반면 부모와 다르게 살 때 제외될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부모와 똑같이 살려는 집단 양심을 통해 가족 각본은 후대로 대물림된다. 가족 각본이란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관계 패턴, 언어 패턴, 플롯과 결말 등을 만들어가는 생각과 신념과 관점이 담긴 삶의 도식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어. 등의 생각이나 슬픔과 상실감, 외로움과 두려움, 분노와 울분 등의 감정들에 자주 사로잡히는가? 그렇다면 가족 각본을 살펴보라. 가족 공동체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후대로 넘어가서 생긴 무의식적 움직임이다. 대물림되는 트라우마. 과학자들은 트라우마가 대물림되는 증거를 생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 정신의학과 교수 레이첼 예후다의 연구팀은 트라우마 대물림은 인간이 수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할머니가 우리 부모를 임신한 지 5개월째가 되면 태아인 부모의 몸에 훗날 우리가 될 난자의 정구세포, 정자의 정구세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부모, 조부모, 3대가 동일한 생물학적 환경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레이첼 예후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대조군 아이들에 비해 트라우마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배 더 컸다고 했다.
선희는 성공한 아버지 덕에 부잣집 딸로 풍족하게 살았다. 유능한 남자와 결혼을 하여 딸을 낳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난치병에 걸렸다. 딸을 키우기 힘들었던 선희는 중학교에 다니던 딸을 호주로 유학을 보내고 제주도에서 요양을 했다. 유학 간 딸은 적응을 잘했다. 성적도 우수했다. 그동안 선희의 병세도 나아졌다. 고등학생이 된 딸이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 가족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호주에서 딸을 돌보던 매니저 이야기를 하자 딸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눈 언저리를 손으로 찍어 눌렀고 말을 잇지 못했다. 놀란 선희가 딸을 데리고 치유센터에 왔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의자에 반쯤 기대앉아 무기력하게 말하는 딸은 어리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딸에게 매니저가 어떻게 대했는지 물었더니 감시당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감시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삶과 거리가 있는 단어다. 그래서 선희에게 가족사에 감시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선희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은 다른 매니저가 딸을 돌보고 있으며 전 매니저와도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언제부터인가 관계가 틀어졌다는 말을 숨도 쉬지 않고 이어갔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어디에 쓰려고요.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과 마주하기 힘드세요? 라고 하자 그제야 말을 멈추었다. 잠시 후 선희는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가 자익활동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형과 친구들이 월북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 일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해요. 이념 갈등이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추록 후에도 오랫동안 감시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버지를 남의 집 머슴으로 보내려고 했대요.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어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서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사업체를 일군 거지요. 선희는 과거 시대적 아픔이 할아버지의 운명이 되었고 이것이 딸에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없다고 놀랐다. 난치병으로 고생한 자기 자신, 멀리 타국으로 떠나보낸 딸, 딸을 감시하는 매니저 등의 역학관계를 보며 삶의 패턴이 대물림되는 무의식에 놀라워했다. 후대로 대물림되는 가족의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한 세대가 소화하기 어려운 큰 트라우마가 대부분이다. 부모는 큰 트라우마로 인해 내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부모의 무의식적인 긴장은 가정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한다. 자녀는 살얼음판 같은 가정에서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한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누구에게는 질병으로, 정신장애로,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난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 대물림이다. 김 목사는 큰 트라우마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전쟁 트라우마에 의한 가정폭력 대물림을 기도로 끊어보겠다는 김 목사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어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벌벌 떨며 쪼그라지는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며 때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데 지금은 남동생까지 가정폭력을 저질러요. 올케가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다는 김 목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용서가 안 된다며 괴로워했다. 김 목사는 아버지 손에 죽은 사람들의 대역과 눈을 맞추고 아버지를 살인자 자리에 두고 물러서는 가족 세우기를 했다. 치유 과정에서 김 목사의 대역이 기도를 하면서 전쟁에서 있었던 나쁜 일들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해요. 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대역의 말을 듣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아버지의 비극을 기도로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아버지를 상상하며 아버지의 대역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애쓸까요? 내가 말했다. 사랑을 보세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아버지에 대한 딸의 사랑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상상을 할 수 없는 힘이 전장을 덮쳤기에 모든 사람은 다른 생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다르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자 김 목사는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의 운명을 도덕적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불손에 가슴 아파했다. 가족 세우기를 통해 전쟁 때 있었던 일들이 현재의 가족에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다.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가족은 폭력이나 무기력증, 불안과 우울 등을 겪는다. 김 목사는 아버지가 당신의 운명에 서고 딸인 자신은 아버지의 운명에 고개 숙이고 물러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아버지를 덮친 거대한 운명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누구의 위로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운명에 설 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딸인 김 목사는 아버지의 큰 운명에 외경심을 품고 물러섰다. 김 목사는 아버지의 운명에서 풀어져 자유로움을 느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원인이었겠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출판사로 연락해 낭독 허가를 받았지요. 저처럼 이 책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을 통해 여러 가지 마음 치유법을 접하지만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은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고 보았을 법한 흔한 일들이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알아봐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최고의 마음 치유법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님들, 꽃피는 예쁜 봄날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